네, 안녕하세요. 저 CFA 에틱 과목, 2022년도 CFA 에틱 과목 같이 진행할 나준호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큰 변화들이 있었었죠.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여파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체 시험을 보기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CBT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CFA 시험도 이제 CBT로 전환이 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날짜에, 그다음 다양한 시간에 자기 선택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종이가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보고, 답을 기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험이 변했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상에도 이제 2022년도 커리큘럼 상에 약간씩 좀 변화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FA 시험의 전체적인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이제 2월 목표로 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 에틱 과목은 지금 촬영은 좀 일찍 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정에 따라서 좀 늦게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한 내용들을 계속 좀 반복하면서 몸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에틱 과목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먼저 부교재, 여러분들 부교재를 펴보시면은, 먼저 이제 CFA 과정을 시작하면라고는 그런 빈 페이지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4개의 질문이 있을 텐데요. 나는 왜 CFA 과정에 도전하는가? 그리고 10년 후에 CFA 차트 홀더로서 나는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CFA 차트 홀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레벨 1 시험이 끝난 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 질문 던져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여기다가 지금 당장 안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여기다 한번 자기가 답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어떤 시간들, 1년에 적어도 400에서 600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에 각오가 되게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라고 하는 측면, 왜 이 CFA 과정에 도전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이 CFA 차트 홀더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려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투입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죠.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투입 측면의 노력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일주일에 20시간이라고 하는 몰입을 하는 20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투여할 수 있는가가 바로 관건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적어도 20주를 투자를 한다면은 400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0시간씩 만약에 30주를 투자하신다면은 600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 투자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많은 양들을 소화를 하고 제대로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일주일에 20시간이라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평일에는 하루에 2시간, 주말에는 하루에 5시간씩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계획과 다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일들, 특히 개인적인 일들이잖아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애들도 키우고 가정도 이제 돌보셔야 되고, 또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혹들이고 여러분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여기다가 적어 넣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CFA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나면은 CFA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거예요. 자칫 보면은 CFA 시험 끝나고 나서 퍼져가지고 그냥 시간을 허송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버킷리스트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형태로 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시간까지도 좀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 일주일 후에 답변을 여기다가 써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교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3년간 쓸 교재입니다. 에틱이라고 하는 과목은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모두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내용들이 좀 어렵고 이게 생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레벨 2, 레벨 3 쌓여가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으로 변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년간 쓰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들을 굉장히 여기다가 잘 적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알게 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서 여러분만의 교재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링제본이 제가 이제 파일로도 올려드릴 텐데, 이 부분들을 링제본을 한다든가 또는 뭐 졸대 파일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좀 잘 보관하시면서 3년간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다 채워져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채워야 될 설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중요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안 풀린 좀 이상한 문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또 오답 노트 형태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가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CF 에틱의 과목의 좀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부교재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CF 시험이라고 하는 거 특성이 1차는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자, 1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레벨 1은 굉장히 넓은 형태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로 쭉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2에 가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 금융인들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몇 개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과 인스트루먼트 쪽, 즉 기본적인 어떤 투자 상품들을 제대로 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레벨 1은 일반 금융인의 어떤 소양과 관련된 시험이라면은, 레벨 2는 애널리스트의 어떤 역량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레벨 3로 가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밑부분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채워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이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레벨 3에서 이렇게 밑부분에서 깊게 만들어지는 건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 매니징과 관련된 펀드 매니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여기서는 실무적인 부분들, 최신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될,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투자 상품들에 대한 이해와 이것들을 밸류에이션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통계적인 기법이라든지, 또 레벨 1에서 에틱이 나오는데 지금은 기입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레벨 3 가시면은 그 기입스에 의해 가지고 투자 성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제시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것들은 뭐냐면은 레벨 1에서 에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레벨 2에서도 나오고 레벨 3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명시적으로 그 에틱의 코딩 스탠다드 부분들이 1, 2, 3차에 걸쳐서 중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가면은 조금 더 붙는 부분이 있고요. 리서치 윤리와 관련해서 붙는 부분들이 있고, 레벨 3 가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징과 관련된 윤리 부분들이, 자산운용과 관련된 윤리들이 조금 붙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깁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추가로 붙는 게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 코딩 스탠다드로 하는 부분들 그 뼈대로서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레벨 1 때 제대로 좀 익혀두시면은 레벨 2, 레벨 3 가서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레벨 1 때 제대로 안 배우시고 이게 잘 모르겠어 힘들어 이러면서 대충 넘기시면은 레벨 2와 레벨 3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때 좀 제대로 좀 해놓으시고요. 레벨 1 때는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이게 어떤 발효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레벨 2 가시면은 이제는 되게 어려웠던 내용들이 레벨 2에서는 의외로 쉽게 그 내용도 이해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좀 그나마 안도감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시험 체제가 CBT로 바뀌었잖아요. 자, CBT로 바꾸면서 에틱 과목이 과거에는 이제 시험지로 해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웠었죠. 에틱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계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다음 다음 과목들이 쭉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시험지로 나왔을 때는 내가 에틱을 나중에 풀고, 그 다음 먼저 뭐 답이 확실히 나오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시험장 전략들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CBT로 바뀌면서 이게 힘들어졌어요. 처음에 에틱이 내리 뭐 30문제 이상이 쭉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과목들이 또 내리 쭉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틱을 나중에 풀기가 되게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틱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약간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시험장에서의 어떤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에틱을 제대로 좀 봐놓고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개정 과정의 어떤 특징들을 좀 보면요. 2010년에 한번 크게 변했고요. 2014년에 또 한번 좀 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약간 변하긴 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변화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자, 2010년에는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 핸드북 10th 에디션이라고 10th 에디션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 스탠다드 오브 프랙티스 핸드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책에,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북에 들어있는 코딩 스탠다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에 10판, 그래서 거의 완전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좀 특징들이 이제 서프라임 사태 관련해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12년 전쯤에 그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이 굉장히 한번 크게 위기에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이올런스 사례들,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과 관련된 그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투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2000년대부터,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보고서들 배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립 분석을 할 때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2010년대부터 이미 2000년대부터 도입됐었죠. 그래서 그러한 또 환경들이 변화해서 내용들이 좀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깁스가 개정돼서 이때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내용들 굉장히 지난 10년간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11세 에디션이 나왔는데 이때는 약간만 좀 변경이 됐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변경들이 좀 이루어졌고 이때 좀 재밌는 특징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 이제 2010년대 어떻게 보면 SNS의 시대였잖아요. 이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금융인들 또 자기의 것들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오용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2년,
이제 올해 이제 에틱 과목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11차 어떤 버전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빼대는 유지가 되는데 이 뒷부분에 ethical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붙었어요. 근데 ethical application은 뒤에 여러분들 내용을 그 커리큘럼북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약간 문제 형태로 제시가 돼 있긴 한데, 이게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바이올레이션 사례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화 시켜가지고 넣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반영을 해서 이번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주로 케이스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 부교재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북의 에티컬 애플리케이션 내용들을 보시면은 핵심을 조금 더 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에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나왔던 문제도 좀 길어요. 길면서 약간 핵심이 이 정도라면은 약간 그 살을 많이 좀 붙여놔가지고 처음에 읽으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 내용들 먼저 보시고 그다음 그쪽 보시면은 좀 확실하게 핵심이 뭐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변화는 깁스가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테스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깁스 부분이 상당히 좀 내용이 깊게 테스트됐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개요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좀 풀 수 있는 형태로 제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진짜 개요만, 완전히 개요만 이해해도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깁스의 부분이 대폭적으로 양이 줄어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좀 변했다는 거,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큘럼북하고 슈에저 책하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교재까지 3개를 가지고 보실 텐데요. 일단, 에틱의 경우에는 이 부교재 중심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그 내용들 정리해서 넣는 형태로 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부교재 중심으로 여러 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에저 교재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우리가 조문 같은 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영어로 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에틱의 영어 문장 구성은 거의 계약서 문장이에요. 법조문이라든가 계약서 문장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독해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 특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적응을 하는 그 훈련 삼아서, 부교재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관련된 내용의 어떤 슈에저 책 내용들을 좀 읽으시면 형태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커리큘럼북은 어떻게 하느냐? 자, 커리큘럼북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Ethics and Trust in the Profession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에틱이 왜 중요해졌냐라고 하는 메인 바디는 우리가 메인 바디는 코드 앤 스탠다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제시한 인베스트먼트 프로페션 에틱스 핸드북 전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메인 바디예요. 근데 ethics and trust in the profession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전문 부분, 그러니까 이 메인 바디 부분들이 왜 나오게 되는가에 관련된 어떤 배경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감히 스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핵심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vestment Professions and Ethics Handbook 같은 경우도, 이거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양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문장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급적이면은 그냥, 정말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면 좋은데, 이것도 패스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떤 케이스들은 여기에 부교재에 웬만큼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깁스 스탠다드 개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패스하세요. 이렇게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건 뭐냐? 네, 문제 부분이죠. 문제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ethical application 부분이 있죠. 그 두 개 부분들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것도 ethical application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PDF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 여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분도 말씀드렸고요. 자, 강의를 그러니까 이 교재에 대해서 교재 사용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틱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에틱 공부 방법은 크게 여러분들이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틱에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되게 달걀 모양 이상하게 그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머리가 있는, 두뇌가 있는 거죠. 네, 두뇌가 있는데 이 두뇌에 어떤 에틱과 관련된 지식들을 집어넣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 두뇌로부터 여러분 차곡차곡 쌓여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 아웃풋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가지가 다 달라요. 약간씩은. 자,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지식을 집어넣는 것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에틱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에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법률 공부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가 관련해가지고, 자, 조문이 있을 거예요. 코드 앤 스탠다드 조문이 있는데 이 코드 앤 스탠다드 조문의 경우에는 조문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A, 1B, 1C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제목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은 확실하게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목은 1A Knowledge of the Law, 1B Independence and Objectivity라고 하는 것들은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 그것들이 여러분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대로 몇 번씩 써보면서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들, 그 아래 보면 1A에 관련, Knowledge of the Law에 관련해가지고 그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교재는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서 사용된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활용되는 케이스들의 어떤 연관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 핵심, 그러니까 이 제목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핵심 이슈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인풋 훈련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지식 쌓았다면은, 아웃풋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하드 속에, 그러니까 머리를 하드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하드 속에 그러니까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오면은, 안 나와요. 이 하드 속에 분명히 내 지식들을 집어넣는데, 문제를 풀면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드가 있으면 하드는 빠르게 돌면서 랜덤 액세스 해가지고 거기서 지식들 뽑아내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조문들이 어떤 것들인지 1A인지 1C인지 3A인지 이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을 빠르게 랜덤 액세스 해가지고 요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메모리에다가 그 1A를 대해서 1B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면은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하드에서 메모리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문을 읽어가면서 문제에서 틀린 부분들 또는 바이올레이션인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바로 아웃풋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근데 보통 케이스를 접하는 게 문제 형태로 되어 있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200에서 300문제 정도? 200, 3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자, 이거를 2번에서 3번에 걸쳐가지고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00에 300문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일단 그 슈에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한 40에서 50문제 될 거고요. 커리큘럼북에 나와 있는 문제가 또 한 40문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티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거기 문제들이 또 한 3, 40문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 파이널 리뷰를 하게 되면은 그 슈에저에서 나온 이제 문제집을 풀죠.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또 한 150문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컷 문제들도 있죠.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슈에저,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 그 다음에, 슈에저, 파이널 리뷰, 그 다음에 모컷 문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2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컷 문제는 한번 빠르게 리뷰를 하면서 빠르게 실전 리뷰하는 형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왜 2-3번 반복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보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되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문제, 전체적으로 풀고 나서 나중에 한번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리뷰를 하냐면은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처음에 한 40문제 풀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오답률이 높습니다. 40% 이상 맞췄으면 굉장히 잘하신 걸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 맞췄으면 잘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 풀고 나서 거기서 그만두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처음 돌아오셔야죠. 리뷰를 하세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 이슈가 무엇이었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 조문과 조항과 연결이 되냐. 이 조항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게 맞고 틀리냐. 이런 부분들에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하면서 그 문제 하나 보고 그다음에 조항 다시 부교재에서 조항 부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리뷰를 하고 핵심 개념을 한 번씩 써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셔가지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다시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 조항 보시고 핵심 내용 리뷰하고 그다음 그 내용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제 보시고 이런 식의 과정들 한번 쭉 한번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한번 거쳐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3달 지내가지고 한번 또 보잖아요. 자, 그럼 그때는 의외로 문제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좀 쉽게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째 하실 때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형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에틱 문제에서 1분 30초 이상 소요하시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문제 풀 때는 풀다가 보면은 3분, 4분이 넘어가게 처음에 풀렸을 거예요. 근데 2번째 문제 푸실 때는 적어도 1분 30초 이내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1분 30초 이내에 문제들을 분석해서 푸시는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어느 조항에 관련된 거다. 이 조항에 관련된 지식들이 요런 것들이 핵심 개념들이 있었지. 자, 이런 과정들을 머릿속에 잠깐 되새김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바이올레이션이네, 이게 논바이올레이션이네,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 것들, 이러한 문제풀이 요령들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것들을 1분 30초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회독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도 보고 나서 다시 3회독을 하시잖아요. 자, 3회독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 구성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즉 뭐냐면은 이제는 2번 정도 봤으니까 이 문제를 원만큼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눈높이를 높여가지고요.
출제자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이 문제는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수험생이 틀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출제자가 또는 수험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깔아놓은 클루들은 무엇인가? 트랩과 클루들을 판단해내는 훈련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실 때에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분석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출제자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분석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문제를 보셔도 이게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게 보통 트랩으로 나와.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클루로 나와. 이런 식의 것들이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3번 풀어가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각각 관점들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슈에저와 커리큘럼북,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의 내용들은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라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급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문제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약간 우리가 터치 안 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이제 시간제에서 1분 30초에 풀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뷰를 빠르게 하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 있죠. 그 부분들을 부교재에다가 옮겨 적는 거죠. 해당 조항의 부분에다가 한 줄로. 문제는 굉장히 길겠지만 거기서 핵심을 한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어 넣어 보세요. 여기 부교재 보시면은 케이스들이 다 그런 과정의 결과물들이에요. 저도 이 부교재를 4, 5년 전이죠. 그때 CFA 시험 볼 때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가지고 문제 풀면서 그 문제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집어넣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부교재들이에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제 소화 가능하시고 시험장에서도 대응하시기가 꽤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애뜨기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요것만 하고 이 부분들을 대충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풋을 하시고 나서 인풋에 들어갈 시간만큼 아웃풋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아웃풋 훈련을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뜨기는 답이 안 나와. 이건 답이 없어. 그냥 대충 한 50점, 60점만 만약에 넘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웃풋 훈련 하셨다. 의외로 애뜨기에서 점수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애뜨기는 여러분들이 선비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금융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굉장히 황당한 이슈들,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의 면책 논리들을 만들어주고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의외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시고 수업 목적상에서도 이 애뜨기 중요하긴 한데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아웃풋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라고 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뒷다 외우고서 문제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쓰잖아요.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쓴다는 거 왜 그래요? 아웃풋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해외 나가서 현지 연수 같은 거 갔다 옵니까? 현지에 나가면은 강제적으로 아웃풋 훈련이 돼요. 거기 현지인들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하고 글을 통해가지고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웃풋 훈련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인풋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아웃풋 훈련을 별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실력이 제대로, 그러니까 노력한 시간 대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인풋 훈련 많이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아웃풋 훈련들 많이 좀 해보세요. 자, 그러시면 분명히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성의 군자로 만들자는 건 아니다. 금융시장의 어떤 예민한 속사정과 메커니즘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의외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떤 면책 가능한 방법들. 즉,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소송에서 피소인이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의 면책 논리를 가지고 면책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터질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이럴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의외로 재미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CFA 전체적 에틱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실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렸고요. 좀 쉬었다가 그러면은 본문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부터 쭉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예.